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부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해요. 전남에서도 진도 4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 전북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방송 지켜보면서 관심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는 시간이 최대 1, 2분 정도니까 실내에서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탁자나 책상 아래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큰 진동이 잦아들면 가장 먼저 가스와 전기불을 끄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셨다면 넓은 공터나 운동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진은 발생했다 하면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대비가 참 중요합니다. 전남 지역의 건축물 내진 설계 보니까 10.6%로 전국에서 꼴찌더군요. 지진 대비 그야말로 천하태평인데 개인적인 지진 대피 요령에 앞서서 지진 대비부터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자,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한 비판 입장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언더독 시간에 이봉남 의원께서도 관련 내용 전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순천시 집행부가 의회 비판 입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부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 의회 사업계획 보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판 입장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사업 내용에 대한 비판 입장에 대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의회 지적사항으로 의견이 제시된 이 상투적 사업이라든지 버스킹, 관광, 축제 등 행사 위주의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비판 입장에 대해 해당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이나 지역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활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축제나 행사로 고객을 끄는 지역의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 만큼 축제 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은 불가피하고, 의회에서 제기한 청년 창업 관련 시책과 관련해서도 순천시도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천시는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들의 사업 의지 약화나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창업, 체의, 폐업 등의 사례가 있어 청년 창업 지원 체계에 관해 효과가 높은 시책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일부 행사 위주 프로그램이 고객 유치나 지역의 마케팅 브랜딩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도심 지역의 소상공인들, 주민들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이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의회의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어제 제가 사업 추진 주무부서 책임자와 취재를 통해 순천시의 대안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순천시는 의회에서 제기된 사업 내용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제안도 사업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거론된 대전시 도심 사무실의 공시를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순천시는 스마트팜 설치와 운영에 따른 경제성이나 분석 등 다각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조형물 설치와 포토존 설치와 관련한 시의회의 비판 입장에 대해서도 최근 순천시가 진행한 이 원도심 상생협력 상생토크에서 지역 상인연합회의 요청으로 관련 내용이 건의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 의회가 지적한 AR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연계 미디어 체험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젊은 세대에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원도심 통장단이나 주민자치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원활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개회한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이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최근 타 지자체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연구센터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해양연구센터 이전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지적했고 여수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여수시가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여수시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수시 거북선 축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거론됐는데요. 올해 치러진 제58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불법 야시장 논란으로 그 의미와 성과가 퇴색됐고 여수시의 대응은 더 실망스러웠다며 불법 야시장에 대해 여수시는 보여주기식 나아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공권력의 개입 또한 없었다며 여수시를 비판했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한 발 늦은 행정 대응들 비판한 것 같습니다. 전남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수시의 소극적인 자세, 또 여수시 하반기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어요. 네,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은 최근 전남도와 순천 지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정치 상황을 감안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입장 표명을 피할 게 아니라 여수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여수시 자체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의 올 하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수시의 상반기 조직 구성은 9천만 원을 들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을 구성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떠한 용역이나 전문가 의견도 없이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2년마다 바뀌는 조직 구성과 관련해 1억 가까운 예산으로 용역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용역 없이 조직을 재구성했다며 여수시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구상에 대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 높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당초 오는 7월 1일자로 추진하기로 한 조직 개편을 전격 보류했네요. 네, 전남도 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던 조직 개편에 대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교육 구성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조직 개편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해당 조직 개편안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도교육청 산하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업무 과중과 유아교육 배제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면서 지역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오는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재추진하겠다고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일선 현장의 반발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 갈등 상황은 진정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남도 교육청은 이번 개편안 내용 중 유아교육 배제에 대한 논란과 유치원 구성원들의 고충 또 다양한 의견을 본청 각 부서에 전달해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교육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학교 행정 업무 개선이나 본청 사업 조정 폐지 등을 연계해 다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이번 조직 개편 보류 조치에 대해 전남 교육 관련 노조와 단체는 조직 개편 보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해 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낮에는 완전히 여름이죠. 사실 네. 6월이면 여름인데 아주 많이 덥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운 여름을 만끽하고 있어요. 여름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날도 좀 길어지고 낮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렇죠. 하니까 활동할 수 야외 있는 시간이 진짜 활동을 할 수 길어졌죠. 있는 여지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놀기에 더 좋죠. 놀기 좋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좀 그 이슈였던 게 지진 문자 때문에 아, 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리였어요. 아침부터. 두 분은 뭐 느끼셨어요? 전남 일부에서는 뭐 느낀 분들도 저 계시다고 느낀 것 하는데. 같아요. 그래요? 느낀 거. 왜 비웃으세요? 아니, 느끼지 못했고요. 그 저는 얼마나 느꼈습니다. 재난 문자가 우려되는지 덕분에 음. 아침에 일찍 잠을 깨는 8시 반이면 그렇게 일찍도 아니지 아, 않나요? 들키고 말았네요. 8시 어제 반이었나요? 새벽까지 일을 하셨나 봐요. 네네. 8시 26분에 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예.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화장대에 있었는데 뭔가 약간 진동이 느낌이었을까요? 진동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세탁기를 튼 것도 아니었으니까 네. 느낀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막- 아이의 발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니까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화재 판결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1심에서 무려 이제 징역 9년 6개월에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뭐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나아가서 뭐 법 왜곡죄를 입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이 판결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이어주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여러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이제 1심 재판부는 이미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이미 항소를 했고 뭐 이화영 씨의 주장은 안 들어줬다는 거겠죠. 이제 변호인과 이제 피고인 주장은 항소를 한 이유가 김성태의 일방적인 주장만 다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런 거여서 어쨌든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이제 쌍방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에는 경기지사였어요.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 달러 중에 그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 돈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 이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화영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랑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고 이화영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뭐 그 판사 탄핵이랑 법 왜곡법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이 헌법에 있기는 합니다. 헌법에 네.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법관 같이 이렇게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어요. 뭐 검사 탄핵도 잘 안 네.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검사가 증거 조작에 관여를 했고 판사 역시 그런 조작된 증거를 인정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탄핵을 넘어서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이른바 법 왜곡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형법에 넣어서 규정하고 이제 법 왜곡 행위가 뭔지 규정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입법을 지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그러니까 것이죠. 현행 규정상으로도 판사 중에 뭐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된다면 지금 법률만 가지고도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을 왜곡한 혐의를 형법에다가 규정을 하겠다. 아예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이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걸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을 왜곡했다는 법리적 판단은 또 그러니까 누가 해야 그 되는 얘기가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게 상권분립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 견제하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 시각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이게 좀 뭐 사법부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좀 옥죄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판결이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양된 반응들이 뭐 그럴 쏟아져 수 나오고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유튜버는요,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미 영상이 퍼진 상태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신상이 공개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의 상황은 더 합니다. 20년 전 잊고 싶었던 사건이 원치 않게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고, 피해자의 육성과 영상이 동의 없이 업로드가 되면서 2차 피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위 악인들도 피해자가 당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들이 가끔 뭐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른바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꽁트 듣죠. 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도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냥 보내버린다고? 근데 뭐 사람을 죽였는데 7년? 뭐 그래봐야 저놈이 지금 30대니까 사회에 나오면 40대밖에 더 안 되겠구만. 뭐 정상 참작? 아이고, 우리나라 법은 이래서 문제여. 아주 판세들이 법 질서를 망쳐놨다니까. 저런 놈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게. 어디 한번 뭐 파볼까? 뭐 전 여친? 이 여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부터 올려서 조회수를 쫙 끌어올려 봐야지. 저 이 영상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전데 이거 지금 바로 지워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당신이 이번 사건 가해자 전 여친 맞죠? 저 뭐 전에 만나던 사람은 맞는데 이번 사건이랑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얼른 영상 내리세요. 당신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기 가해자가 평소에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 영상에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만한 피해는 감수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 영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영상 다 보고 전화 오고 회사에서도 뭐냐고 묻고 지금 회사도 못 다닐 지경이라고요. 영상 당장 지우세요. 아니 이번 사건도 가해자랑 뭐 같이 꾸민 그런 정황도 있는 것 같던데 이 사건이 일어날 그날 뭐 가해자랑 왜 만났어요? 범죄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갔을 뿐이라고요. 아니 이거 수사기관에서 알면 크게 걸려요. 아니 들어보니까 뭐 상황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영상은 내려줄 테니까 하여튼 3장만 이리 보내세요. 세 장? 세 장이라면 뭐 300만 원이요? 장난하시나? 3억이요 3억. 3억이요? 여기까지. 뭐 이분은 뭐 정의 구현을 갑자기 뭐 한다고 하더니만은 그러게요. 3억을 요구하는 이건 또 좀 다른 내용의 네.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사적 제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사적 제재에 대한 내용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이슈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논란이 됐는데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이미 다 뭐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나락 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토끼 또 그리고 판쓱 뭐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뭐 판결문하고 음성까지 또 공개가 돼서 지금 이제 물론 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관련 영상이 좀 삭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미 볼 사람들은 사실 다 본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고 하면은 그거를 지운다고 확대 재생산하는 하더라고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데 SNS 이미 등을 중심으로 다 그렇죠. 퍼져요. 퍼져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 사건 관련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이라든지 당시의 행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판결문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인터넷에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또 다른 어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뭐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생의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일을 저지른 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서 공분이 일었던 사건인데, 그 신상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가해자가 다니던 가게가 폐업을 하고 그분이 이제 운영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일했었던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면서 결국엔 폐업을 했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야 좀 벌 좀 받나 뭐 할 텐데 이게 뭐 정당화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룰 같은 건데 사실은 사적 제재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거나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뭐 사적으로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뭐 그냥 응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 법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신상 공개를 한 유튜버들을 뭐 압수수색한다든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가 뭐 흔히 웹툰이나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응징, 뭐 참교육 이런 콘텐츠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와는 좀 무관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방송했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자랑 이미 다 얘기가 됐고 당시 알려진 가해자의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일단은 44명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44명의 신상을 차례차례로 다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 동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피해자 측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들은 1차 그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고 나서야 이런 뭐 가해자 신상이 뜬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고 뭐 사전에 뭐 동의를 받는 절차도 전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운영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좀 일부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삭제를 한 상태라고는 하는데요. 이미 뭐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했든 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뭐 그 속내가 좀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결국 뭐 이익을 얻는 거는 유튜버들 본인 마음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회수 올려서 뭐 그걸로 수익화하고 뭐 채널 뭐 이미지 좀 올려가지고 좀 키우려고 뭐 그런 그 기저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일단 유튜브 채널자들이 이제 좀 물론 당연히 양심이 있고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올리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약간 이런 식의 유튜버들이 좀 있어서 예. 이 나락보관소라는 이 채널 자체도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총 3명의 가해자의 직업 신상 나이를 공개했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해당 영상이 5일 만에 조회수가 331만 건을 기록했대요. 그다음에 다른 영상들도 게시한 뭐 이틀 3일 만에 모두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피해자 동의도 없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뭐 올리는 이유가 높은 조회수를 노리고 그리고 그 신상 공개 범위도 굉장히 세세하잖아요. 어느 정도 뭐 특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현재 상황이나 뭐 그 아예 뭐 명함을 아예 그대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순수한 뭐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일각의 비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항상 그 자기들이 내거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고 그리고 실제로 조회수가 뭐 500만, 300만 이렇게 나온다면 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결국은 그 유튜버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진짜로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있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좀 짚어볼 점이 방송국이나 언론사는 심의하는 부서도 있고 그 위에 관리 감독하는 기관, 정부 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엄격하죠. 사회적 부작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엄격하게 돼 있다고 네. 하면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왜 좀 더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적 부작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못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그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뭐 이른바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이목을 끌고 이슈를 끌고 뭐 소재가 자극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저에는 국민들의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흉악한 사건인데 뭐 징역 5년, 7년, 10년 그 징역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나 피해자들 가족의 입장 내지는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형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좀 대부분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 것이라고 좀 봐야겠죠.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왜 이렇게 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통쾌해하고 또 이제 뭐 피해자만큼 가해자의 삶도 뭐 망가져야 되는 것이 정의 아니냐, 그런 역할을 사법부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고 처벌 당할 것을 감수하고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응원을 한다, 뭐 이런 뭐 이제 있는 것의 밑바탕에는 대부분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또 합의가 되거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정하게 사실 합의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라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아예 않거나 당시에 소년범 처분으로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전과가 남는 이른바 그런 기록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처벌이 되었더라면 이게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다시 뭐 이거 다시 이제 거의 다시 처벌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사회적 처벌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세요? 일단은 그 사적 표현을 제재, 쓰셨는데. 사회적 처벌 수준에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가해자가 자기의 신상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가족까지도 사실은 뭐 다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가해자 주변 인물들에게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죄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대원칙이잖아요, 형사법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반 감정인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냐에 대해서는 영원히 공감을 받기는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모든 국민들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사건이니까 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사회적 처벌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사회적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징역형은 사실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명예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정도의 행위니까 사회적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꽁트 저희가 앞에서 나눠봤던 거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해자 신상을 노출하기도 하는데 뭐 주변인에게 접근해서 뭐 3장을 좀 저한테 주시면 제 영상을 내려드릴게요. 이제 피해자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 거액을 받아낸 사건들도 실제 좀 있다면서요. 실제로 지금 지난 5월 7일경에 그 이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기소가 됐는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좀 이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오는 그런 컨텐츠를 좀 주로 올렸던 분인데, 네. 이른바 놀스로이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놀스로이스 차를 이제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전해서 20대 여성을 뇌세 상태에 빠지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가해자의 지인에게 접근을 이제 유튜버가 해서 뭐 너의 신상도 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5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갈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억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혐의 말고도 또 다른 사건으로도 뭐 한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또 실제 그리고 이 지금 구속 기소된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이 아니면 어때? 약간 거의 이런 마인드로 일단은 뭐 올리고 뭐 아니면 뭐 거의 이런 마인드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자기는 어떤 정의로운 마음에 뭐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뭐길래 본인이 뭐길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며 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좀 이제 약간 그 사람 철학적인 두려움을 고민도 좀 이용하는 드는데 거죠. 참. 5억이라는 게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3억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알려졌을 때 내가 입을 피해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입을 피해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갈 협박하는 사람은 본인이 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가 하는 건지 어떤 참 불법적으로 큰 수집한 노릇이에요. 정보가 있었겠죠. 화가 납니다. 뭐 예. 조회수만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익을 위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가는 마당에 네. 당신 나한테 돈 안 주면 나 이거 올려버리겠어. 그리고 음. 올리는 순간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당신은 매장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 큰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네, 저희가 뭐 불법적인 사적 제재 이야기 좀 길게 시간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에요. 이제 우리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을 말했는데 왜 그게 명예훼손이야? 그 사람이 그거 한 거 맞잖아. 그래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이 사람이 어떠한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뭐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제대로 어떤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뭐 불법 촬영물을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더 중하게 처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도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구속 기소된 그 유튜버처럼 공갈한 거, 돈 달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공갈죄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업무방해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이런 범죄들이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네. 돈 달라고 해서 뭐 공갈 협박죄로 뭐 처벌받고 이런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실제 사례에서도 그 범죄자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뭐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의 운영자도 기억나네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네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걸로만 해도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디지털 교도소의 폭로 대상이 된 그 이제 일부 피해자들은 협박 전화에 너무 이제 계속 시달렸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진짜 무고하다,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어떤 인생을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거를 던져놓고 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1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그거는 항소심에서도 그 형량은 유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처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발생하면 모두 다 법정에 가면은 끝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방송 언론의 기능을 다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게 뭐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개인이 운영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보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실 거고, 요 심의 아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심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본인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요것도 사각지대라고 하면 좀 입법 관련된 노력도 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뭐 공중파, 지상파 방송보다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사회가 굉장히
변했잖아요. 요즘에 근데 뭐 들으면은 어디서 예. 봤어? 나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 다 맞습니다. 이해가 돼버리는 그런 예. 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방심이라는 게 있긴 있고 방송법에 따라서 뭐 보도는 근데 방송사만 심의해서 벌점을 매기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제 네. 체계가 그렇고 뭐 신문사나 뭐 언론, 인터넷 언론 이런 거는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제재 방법도 뭐 삭제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현실이 변했으면 법도 그에 따라서 맞춰서 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입법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뭐 노인분들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편향된 어떤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무슨 어떤 교과서나 이런 거에 나온 지식보다도 유튜브에 나온 어떤 유튜버가 말한 지식이 마치 뭐 이제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물론 입법적인 노력은 사실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이런 방송을 한 뭐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지금 너무 무분별하니까 네. 그건 이제 그것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떤 채널을 볼 때 여기에 나온 정보가 어떻게 확인이 된 정보인지를 항상 의심을 하고 봐야지, 어디 한 뭐 내가 뭐 좋아하는 채널 아니면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채널에 나온 정보는 뭐 그만큼 뭐 신빙성이 있거나 뭐 확인된 정보다라는 꼭 바로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스스로 가져야 자각을 된다. 좀 하는, 그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오늘은 사적 제재에 대한 내용들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호국 보훈의 달 슬로건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고 합니다. 뭐 6월이라서 뭐 꼭 보훈의 달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땅을 지켜온 참전 용사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로 이번 주도 그 칭찬의 주인공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6.25 참전 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볼 참전 용사는요, 7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전장에서 들리는 총소리, 총구를 겨누며 적과 마주했던 순간, 또 산기슭을 지나 그 차가운 공기마저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직도 자신이 그 전장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순천시 지회 정현종 회장 인터뷰입니다. 유교 참전 유공자회 순천시 지회 정현종 회장입니다. 선생님 몇 살에 군대에 가셨어요? 19살이던가 20살이고 모르겠네. 정점하고 관계. 내 생일월요일이 정식을 하게 되면은 31년 4월 한 10일경이나 15일경 되기야. 양력을 하면은 50여 년대에 창설을 해가지고 굴로 받고 있다가 이제 12사단으로 창단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받고 거기서 이제 전방으로 막 배치를 하고 이랬죠. 이제 교대할 적에. 전투 기억나세요? 전투를 기억해야지. 기억 안 나갈 수 있는가. 방언을 하는데 우리 중대에서 1개 소대가 전투 진지로 나갔어. 능성이 있으면은 방공하고 수rop하고 개인 호 들어갈 자리 참답하고 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밤 태우는데 전투에 하는 사람들은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돼. 밤에는 자면 안 돼. 낮과 같이 자기 호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 앞을 잘 봐야 돼. 그래 저 교론을 보지. 낮에는 이제 철수해가지고 일개
한 사람만 제일 앞에 잘 보는 데다 한 사람만 보초 시원하고 전부 다 쟤야. 잠자 낮에는 밥 먹고 점심밥 먹고 자고 아침밥 먹고 자고 저녁밥 먹고 나면은 전부 다 무장해가지고 자기 호로 전부 다 나가. 그래야 지키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방의 생활이라 거기에 보급이 잘 됐는가 하면은 불쌍하게도 배를 많이 곶고 전방을 지키고 있었어. 뒤에 보급해 주는 것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야, 개판. 하루 쌀이 얼마씩 나면 세홉이거든, 세홉. 아침, 점심, 저녁, 세홉이라. 세홉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우리 군인들 갖고 있는 항구 있지. 항구 겉뚜껑 있고 안에 속뚜껑 있지. 겉뚜껑 깎게 하나가 하루분이야. 그런데 속뚜껑 깎게 하나를 한다면은 어찌 되겠어? 그거를 밥을 해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은 물을 반 항구 정도 부어가지고 쌀을 갖다가 여가 끓여. 그리고 그 밥이 되겠어? 한 주문밖에 안 되는데 끓여다가 그래 퍼지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건빵을 몇 개를 집어요. 그래가 죽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왔어. 이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묻는 풀을 잘 알잖아. 아무도 다닐 수가 없어. 지뢰 매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없는 쪽으로 다니면서 그는 풀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삶아서 먹고 이랬어. 강원도 인제에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구인들 전사를 당하면은 전사를 당하는 그 시체가 참말로 뭐를 말로 붙여 좋을지 모르겠네. 개 돼지 마치도 못 이기게 이렇게 한다고 처리를 해. 정말서 그렇게 전사를 당하지. 그 노무자들이 앞에 손일이 여기 묶고 다리 묶고 짝대기를 둘이 끼가지고 둘이서 메고 내려와. 고지에서 죽으면은 그렇게 내려와. 그래 내려오면 나는 얼마나 혼을 냈는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 작게 끼가지고 단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내려가더니 해야지. 머리 내밀면 내가 맞아줄게. 총에. 저기서도 처음부터 총을 기르고 있는데 내 머리 내밀어봐. 조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전장터에서 적과 내가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우리 훈련을 받을 때는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하지만 전태에는 그 조정이 안 돼요. 밤에 무슨 보고 조정할 거야. 그러니까 적들이 올라올 때는 밤에만 올라오고 조명탄이 터지면은 깜짝 누가 엎드려가 있다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조명이 꺼지면은 그때 올라오고 또 터지면은 또 엎드리고 이렇게 올라와. 이것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내 총에 누가 맞아 죽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전우가 죽으면은 이거는 내 마음하고는 아주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 내 몸과 똑같거든요. 우리 분대원이라면은 사람 한 사람 죽으면은 마음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 한 사람 호로 하필이면 자기 개인 호 위에 포탄 들어가지고 거기서 폭발해 죽었어.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소대장한테 보고를 했어. 이렇게 누가 포탄이 와서 정사를 했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참 그 호에서 떠나오기가 밖으로 옮기기가 그래 힘들었어 나는. 선생님 그런 기억을 다 지금 안고 사시잖아요. 응. 어떠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 부모 생각, 고향 생각, 행정한 생각 뭐 생각했나? 그건 거짓말이야. 다시 생각 안 나. 내 임시 살기가 바쁜데 내 살기가 바쁜데 고향 생각, 부모 생각, 행정 생각이 어디 있어? 휴전 될 때가 어찌 되는가 모르지. 7일 밤 10시까지 적구이고 우리 아고이고 총탄이 비 오듯이 막 저리 퍼붓고 오고 이랬어. 정강 10시 되니까 딱 양쪽에다 멈춰버리는데 총소리는 것도 없어. 딱 멈춰버려. 각각에 있는 부대가 있거든. 저하고 우리가 그각 있는 부대는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머리가 쫙 서해 머리가 서. 그러니
그 당시에 딱 멈출 적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 참 눈물 나지. 눈물 나. 앉아 살았다 싶고. 내가 저번에 중학생들 상대해가지고 그 6.25에 대한 말을 좀 했는데 6.25를 잘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 없어. 그거 모르면은 다시 그 행필 그런 대난이 올라지도 몰라. 그게 정신 차려야 돼. 6.25 참전 유공자들이 그 못 먹으면서 그 이렇게 한 이 대한민국을 6.25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는 희망이 없어요. 보건병원에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 당시 부상 입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안 돼요. 나라 사랑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과거사에 70년 전에 국민 사랑하고 지금의 국민 사랑하고는 천재 차이야. 비교를 할 수 없어. 젊은이들이 저거 내가 뛰어들어가 전투를 하고 했잖아. 전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고 했어. 사랑해야 한 뭉치가 돼가지고 밀고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성립이 되지. 개별적으로 나가면 개별적인 무슨 일이 성립이 되겠어.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